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7년도 1회차 필기시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과목 직업정보론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1번일 수도 있고 41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문제지를 시험을 보게 되면 1번부터 그냥 100번까지 돼 있어요. 필기시험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과목별로 보면 첫 번째 문제가 1번이니까 제가 편의상 1번으로 부를게요. 1번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대 10개 직종 선택이 가능하다. 2번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3번 이메일 입사 지원이 가능한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4번 최저 희망임금은 연봉, 월급, 1급, 시급별로 입력할 수 있다. 예, 정답은 뭐죠? 예, 2번입니다. 연령별로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구인 정보 올리면서 나이를 제한 둘 수 없기 때문에 연령별로 채용 정보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입니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십진법을 준용하였다. 2번 직능 수준의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3번 직업 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4번 최소 고용 인원을 고려하여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 단위로 분류하였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잘못된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십진법에 의한 인위적인 룰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분류 중심이고 01번부터 24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십진법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능 수준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직능 유형을 우선적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직능 유형. 예. 직능 수준과 유형은 다르죠. 수준은 말 그대로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이 높은 거와 낮은 거. 그래서 보통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준전문가가 수준이 높죠. 그 다음에 3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직능 수준이 중간쯤 되고, 그 다음에 9번 단순 노무 종사자가 직능 수준이 좀 낮죠. 그 다음에 A 군인은 직능 수준과 무관한 거죠. 근데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직능 수준과 상관없이 유형별로 분류했어요. 01번, 그래서 관리직부터 시작해서 2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직능 유형으로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최소 고용과 노동시장 우선 원칙을 적용했어요. 고용직업 분류는. 그래서 단위 직업은 최소 고용 인원이 되는 직업 단위로 한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직업별로 통용되는 명백한 자격, 면허제도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 인원이 적어도 단위 직업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무를 일괄적으로 직업 단위로 분류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3번입니다.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한 민간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되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직업을 분류한다. 이거는 공공직업정보죠.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맞죠?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분류는 여러분들 제가 본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좀 분류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분리의 원칙, 민간 직업분리는 자의적으로 했는데 공공직업정보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분류한다 등등등 몇 가지 분류 원칙이 있었죠.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박스,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2017년 1월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 신규 구인 인원 420, 신규 구직 건수 800, 취업 건수가 210번이라면 구인 배수는, 구인 배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죠. 구직 배수라는 것도 있고 구인 배수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구인 배수라는 것은 신규 구인 인원이 신규 구직 인원 대비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반대로 구직 배수는 반대겠죠. 신규 구직 인원을 신규 구인 인원으로 나눠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구인 인원이 420이라 그랬죠. 420이고 신규 구직 인원이 800이죠. 이걸 계산해 보면 0. 대략 2 얼마 나오는데, 이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랬죠. 그래서 5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0.53입니다. 반올림해서. 우리 문제에 나오는 취업 건수는 허수죠, 허수. 예. 그 헷갈리게 만드는 숫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사전은 본 구성과 그 부가직업정보로 나눠지죠.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은 첫 번째 직업 코드, 두 번째 본 직업 명칭, 세 번째 직무 개요, 네 번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수행 직무.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직업 정보가 있는 거죠. 부가직업 정보에는 숙련기간,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숙련기간, 그 다음에 정규 교육,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육체활동,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유사명칭, 관련 직업, 자격 면허, 조사 연도,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 한국 표준직업분류 코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였어요?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본 구성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뭔가요? 4번이죠. 직무 개요고 나머지 1, 2, 3번은 부가직업정보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 종목은 스포츠 경영관리사입니다. 이건 뭐 교재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나머지 시험들은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죠. 임상심리사 2급도 마찬가지고 컨벤션 기획사 1급도 마찬가지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7번 직업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와 제공 내용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한국직업사전. 직업사전에는 평균 임금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 전망에 있어요. 직업 전망에는 임금에 관련 정보가 있는데 직업 사전에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직업 전망, 직업별 향후 일자리 수 전망이 들어가 있죠. 큐넷, 자격 종목별 합격률. 당연하죠. 이건
이제 큐넷은 뭔가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과 관련돼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예. 우리 이제 그 직업상담사 시험을 볼 때도 이 큐넷에 들어가서 응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각종 국가기술 자격이라든가 민간 자격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합격률이 통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게 큐넷이죠. 그 다음에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자격별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번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시급 6,470원이다. 맞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8번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워크넷의 잡맵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정보가 아닌 것은 종사자 수도 알 수 있고요. 평균 근속 연수도 알 수 있고 성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학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잡맵에서도 또 알려주는 게 뭐 있냐면 임금에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 임금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상위 25%, 하위 25%, 중위 50%의 임금 수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양성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성훈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직무 능력을 습득 혹은 습득이 맞겠죠? 기초 직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양성훈련이고요. 향상훈련이라고 있죠. 향상훈련은 기초 직무 능력 플러스 좀 더 높은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키는 게 향상훈련. 그래서 양성은 주로 실업자나 신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향상은 주로 이미 재직자이거나 혹은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향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목적에 따라서는 전직 훈련이라는 게 있죠. 전직 훈련은 이제 퇴사 전, 정년 퇴사 전 혹은 뭐 이미 퇴사한 후에 실업자 상태에서 주로 받는 게 전직 훈련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양성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그랬죠. 1번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맞죠?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다. 이거는 원격 훈련이거든요. 자, 훈련을 구분할 때 첫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가 요런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방법에 따른 분류, 집체, 그 다음에 혼합, 현장이죠. 현장 훈련, 그 다음에 원격 훈련, 그 다음에 혼합 훈련. 요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묶어서 하는 거를 혼합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훈련을 구분하죠. 직업능력개발 훈련.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은 이 원격 훈련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요거는 현장 훈련인 거죠. 또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요건 향상훈련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이는 양성훈련은 1번인 거죠. 다음 11번 일반적인 직업정보 처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예, 이건 뭐 어렵지 않죠. 4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하여 활동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이거 맞죠? 일반 행정 및 산업 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된다. 산업을 분류하는 데 필요한 거죠. 예,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취업 활성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된다. 예, 산업 분류가 아니라 그거는 직업 분류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산업 분류잖아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고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산업 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해서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직업정보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시각적 효과를 부과한다. 맞죠? 2번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되느냐, 이게 달려지기 때문에. 세 번째,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여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것도 맞죠. 54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인가?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등등등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기능사죠. 그래서 자격 검정 기준과 기능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련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해당 종목에 대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산업기사죠. 산업기사는 해당 종목에 대한 기술 기초 이론 또는 복합적인 기술 기초 및 기능 업무 수행 요거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을 겸비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그 다음에 실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기술사의 검정 기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숙련 기능, 그 다음에 기초 기술, 그 다음에 공학적 기술, 그 다음에 최상급 숙련 기능,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 지식. 요거 그 단어 하나씩만 연결을 해서 봐도 그 국가기술 자격증 그 검정 기준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이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사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관련된 것들은 대분류와 연관해서 많이 나왔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련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사실은. 근데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A는 농림업을 말하고요. WA, 그 다음에 WD는 전기, 가스, 증기, 수소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WL은 부동산 및 임대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WR은 여기서 나오는 기타 공공이 아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질문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보통의 설문지 작성은 일반적인 것을 앞에다 두고 특수한 것을 뒤에다 둬요. 왜냐하면 특수한 것을 먼저 두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아, 나 안 해. 근데 일반적으로 쉬운 것들을 먼저 두면 쉽게 작성하다 마지막에 한두 개 남는 거는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끝까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것을 뒤쪽으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설문 작성에.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 개인 연봉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로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예, 맞죠? 그 다음에 17번. 한국 직업 전망 2015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전문가 및 재직자의 정성적 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정량적 전망을 일부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 반대예요. 기본적으로는 정량적인 거를 가지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정성적인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정량적인 건 뭐예요?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숫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히 몇 %가 이걸 했고 이렇게 숫자적인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나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아, 이렇긴 한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정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 외에 이제 뭐라 할까요? 사람들의 느낌 같은 것들이죠. 느낌. 느낌이나 혹은 뭐 감정 이런 부분들이 살짝 들어가는 것이 정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정성적 전망조사는 직업전망 수록 직업을 대상으로 평균 5명의 재직자 및 전문가에게 실시하고요. 3번 수록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기초하여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직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 429개 중 승진이나 경력 개발을 통해 진입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고 직무가 유사한 직업은 소분류 단위로 통합했다. 예, 맞는 거죠. 자, 다음은 18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맞고요. 2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된다. 또 맞고요. 3번 산업 결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고요. 4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이 아니죠. 같은 항목에 자기 책임 하에 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번 사무종사자 뭐 등등등 그래서 8번, 9번,
A가 있죠. 그러면 1, 2에 해당하는 거는 3직능 혹은 4직능이죠. 3, 4직능이죠. 그 다음에 3번부터 8에 해당하는 거 제2직능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제1직능 수준. 단순 노무 종사자는 그냥 초등학교 교육 수준 정도면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뭐야? 직능 수준 무관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정답이 보이나요? 예. 틀리게 연결된 것은. 그럼 정답이 뭐죠? 예, 3번이죠. 제2직능 수준이 아니라 군인은 직능 수준과 무관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20번. 실업급여 중 취업 촉진 수당이 아닌 것은, 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구직급여는 다시 구직급여, 이게 이제 실업급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업급여인 거죠. 그 다음에 연장급여, 그 다음에 상병급여,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에 이주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직급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실업급여 하는 게 그 구직급여예요. 그 다음에 연장급여는 개별 연장급여도 있고 특별 연장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 연장급여도 있다. 예. 개별 연장급여는 내가 실업급여를 다 받도록 취업이 안 되면 우리 가정이 생계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급해 주는 거를 개별 연장급여. 그다음에 특별 연장급여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산업이나 혹은 지역.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실업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지역 그 실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그 구직급여 기간 동안에 취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혹은 그 산업에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 연장급여는 말 그대로 훈련하는 동안만큼은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연장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병급여. 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예.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내가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만 받고 나서 취업이 됐다. 그럼 조기재취업한 거잖아요.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지급해줘요. 50%를. 그게 조기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하면서 내가 직업능력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돼요. 이런 것들이 직업능력개발수당이고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비나 뭐 숙박비 같은 것들을 지급되는 게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에 이주비. 아예 먼 곳으로 이제 취업이 돼버려서 그럼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이주비. 그래서 조, 직, 광, 주 이렇게 해서 취업 촉진 수당은 좀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제가 법규 설명할 때 아마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노동관계 법규에서도 고용보험법에서 나오지만 직업정보론에서도 고용보험을 다루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뭔가요? 예, 3번 훈련 연장 급여가 되겠죠? 취업 촉진 수당 여기 지문에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게 뭐예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1회차 필기시험 직업정보론 시험 문제를 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업정보로는 크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문제 빼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되는 지문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교재에 있는 것들을 노트에다 한번 정리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